유치권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요건이 타인 물건이죠. 요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가 꼭 채무자 소유물이 아니어도 되죠. 유치권자 소유물만 아니면 제3자 물건이어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채무자 소유물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요 공사죠. 공사가 완성이 되면 건축주인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수급인은 당연히 도급인 소유의 건물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 이렇게 나오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수급인은, 즉 건축회사는 설령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성인데요. 이 결련성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결련성과 관련해서는 결련성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요것만 물어봐요. 특히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거. 결련성이 인정 안 된다는 것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판례만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서 집중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다행히 그 시험 문제는 결련성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거 요거 몇 개 암기해 두시면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임대차 보증금, 상가 건물 같은 경우 권리금,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 매매대금, 부속물 매매대금 같은 것들, 건축 자재대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문에 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건 유치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추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계약명의 신탁에서, 계약명의 신탁이 뭔지 몰라도 돼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것도 유치권 안 되고요. 요것도 유치권 안 되고, 마지막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같은 거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인이 물건은 인도해 주놓고 등기를 안 넘겨준단 말이죠. 그럼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손해가 생기죠. 그 손해배상,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이걸 근거로 현재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그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6개가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고, 다만 마지막 거 예외를 하나 따로 기억하세요. 어떤 예외가 있냐? 예컨대 공사대금,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불이행해. 그래서 건축회사에게 손해가 생겼어. 공사대금 제때 받지 못하면 손해 생길 거 아닙니까?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했어. 근데 임대인이 그 비용 상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럼 역시 임차인에게는 손해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는 원 채무가, 공사대금의 비용 상환 채무는 유치권이 인정되죠. 즉 결련성이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원채무가 결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원채무가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원채무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연장. 그러니까 이것도 유치권 인정 된단 말이죠.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그러면 유치권이 안 되지만 원 채무가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무라면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유치권 인정된다. 이렇게 결련성 관서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요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요겁니다. 결련성 인정 안 되는 거 암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 민법은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도 필요한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은 필요하지만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이 필요한가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이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수리합니다. 수리하려면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먼저 점유해야 되죠. 수리가 끝나면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수리비를 안 주면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죠. 그죠? 요게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이 요게. 즉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발생할 것. 요걸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요. 공사가 끝이 나면 공사대금 채권이 먼저 생기죠. 공사대금을 안 주면 건물을 점유하겠죠. 이때도 유치권 인정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꼭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길 것은 필요 있다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길 것 이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아니 밑에 채권이 생기고 나서 점유해도 유치권 인정된단 말이지. 그죠? 위에 게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인데 이거 필요 없단 말이죠. 유치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점유하거나 채권이 생길 것이 필요 없단 말이지.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된단 말이죠. 그거를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기억할 게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특히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딱 한 놈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딱 한 놈한테는 유치권을 주장을 못합니다. 어떤 놈이냐? 공사대금이 채권이 생겼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건물을 점유했어요. 근데 그 전에 건물에 경매가 개시가 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이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고 해요. 그럼 그 건물이 압류가 돼요. 이렇게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의하여 그 건물이 압류가 된 후에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음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요 경매 절차의 매순이 있겠죠. 경락인. 요 사람한테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요거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몰라도 돼요. 유치권은 인정되는데 유치권 주장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건 유치권자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유치권 성립합니다. 하는데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만은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두 번째 요건이 아주 중요해요. 세 덩어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세 번째 요건은 별거 없죠.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우리 유익비 같은 것들은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익비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요건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적법점유를 추정해줘요. 우리 대법원이.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자신이 점유가 적법점유임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님을, 적법점유임을 그러면 될 건데 꼭 판례는 불법행위로 한 점유가 아님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자 임대차를 생각해 봅니다. 임대차가 끝이 났어요. 그럼 임차인은 물건을 반환해야 되죠. 근데 정당한 이웃이 반환 안 하고 있어요. 불법점이죠.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했어요. 자 이때 비용상환처권 인정돼요. 되는데 유치권은 안 된단 말이죠. 비용상환처권 인정이 되는가? 되지.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에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우리 민법이니까 불법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용상환처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요. 그 다음에 점유. 자, 일단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죠. 앤드 존속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즉,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 점유,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되죠. 건축주가 점유하고 있다가 24시간 1년 내내 점유하니까 피곤해 뒤지겠어. 그래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유 매개 관계. 예?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건축업자는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도 유치권은 인정된다 말이죠. 다만 용역업체가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이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어야 된다. 없어요. 유치권이. 여기서 유치권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게 임차인의 비용 포기 특약.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죠. 그런데 임차인이 비용을 포기해버리면 모두 포기한 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비용 포기 특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가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한다. 원상 복구 특약. 이걸 우리 대법원이 비용 포기 특약으로 봐요. 유효하다. 유치권 포기 특약이다. 또 하나가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을 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거.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거. 증축 부분을. 이렇게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잘 나오는 것들 딱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립을 했을 때 유치권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가?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물권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다만 경락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요. 즉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세 번째, 갑이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반환 청구했을 때 당연히 을은 유치권 주장해야 되죠. 민사소송은 주장해야만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치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해 준다. 그리고 법원이 그 유치권을 인용, 받아주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패소시키는 게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된다. 즉 법원은 을에게 이렇게 판결해 줍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갑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해 주게 됩니다.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게 유치권에서 기억하실 거고요. 두 번째,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미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가 아니죠. 환가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경매권은 우선 변제권이 아닌 환가를 위한 경매권 이렇게 되죠. 세 번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4가지 요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의 평가를 거쳐서 법원에 청구하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유치물 자체를 원본과 이자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간이 변제 충당권. 이렇게 되죠. 유치권에만 인정된 아주 독특한 혈육이죠. 요건 4가지를 기억하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감정의 평가를 거칠 것, 법원에 청구할 것,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 그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유치물, 즉 건물 자체를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 변제 충당권 이런 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요. 이 과실은 이런 거예요. 을이 병과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 그래서 병으로부터 을이 차임을 수취해. 이게 과실이죠. 차임 그러면 과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을이 수취해서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는 변제 충당권으로서의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유치권자의 의무 중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승낙이 필요해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취, 이게 유치권자의 과수치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 없이 임대했다. 차임 수취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유치권자 의무 때문에. 이렇게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이거를 유치권자가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는 변제 충당권으로서의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네 번째, 아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죠. 단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뭐가 있을까? 하나 기억하면 돼요.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택을 유치합니다. 유치하면서 아예 그 주택의 거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요게. 주택 건축업자가 주택을 유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주택의 거주, 사용하는 것. 이거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얘 거주 사용함으로써 이익이 생겨요.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을이 다른 곳에서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다가 일로 이주를 왔어요. 이사를 왔어. 그럼 월세 100만 원 안 해도 되죠. 세이브가 됐지. 그게 이익이야. 그 이익을 을이 수취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갑에게 줘야 되는가? 줘라. 왜? 승낙 없이 사용했잖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수취 못한다, 을은. 반환해라. 다시 한번 을이 과실을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하려면 반드시 채무자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하니까 그 사용 이익인 과실을 수취할 수는 없고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든 승낙 없이 이렇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이렇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면서 보일러 고장나면 고치겠죠. 이런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유치 목적물에 추가적으로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당연히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목적물과 결련성 인정되니까 또다시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만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목적물에 을이 지출한 비용까지를 줘야 되고 만약에 갑이 공사대금만을 반환하고 있다면 을은 또다시 비용상환 조건에 기초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유치권자의 권리고요. 이 별채권은요, 파산법상 인정되는 건데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은 그 파산한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담보물권자와 일반 채권자로. 그리고 담보물권자들에게 따로 변제를 해줍니다. 이걸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자도 담보물권자이기 때문에 파산법상 별채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요게 권리. 자, 의무는 324조 1항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했어? 그럼 채무자는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할 거,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 소멸 청구가 따로 필요하다. 그렇게 의무 위반 유치권 소멸 청구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예요, 이제. 마지막에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물건의 멸실. 그죠? 네. 유치권 소멸하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가치 변형물이 남았어. 보험금 같은 거. 유치권자는 그 보험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상 대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뭐가 있어요? 채권, 소멸. 그죠? 그런데 이 채권은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가 있죠. 채권자가 일정 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을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갑에게 별도로 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갑에게 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더라. 그럼 당연히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326조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첫째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을이 받을 공사대금,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인데 건물은 20억짜리야. 그래서 갑은 을에게
천만 원짜리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상당한 담보란 유치 목적물 가액 20억에 상당한 담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채권액 1,000만 원에 상당한 담보 이렇게 되겠죠. 1,000만 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담보는 인적 담보도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갑이 친구 병을 데려와서 을하고 보증 계약을 하게 했고 그래서 병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담보 제공이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 상당한 담보 제공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고 따로 뭐가 있어야 된다? 소멸 청구. 그래야 유치권을 소멸하게 된다. 세 번째가 점유상실이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점유상실 원인 중에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의 경우에는 204조에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한다.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유치권 전부예요. 두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맞춰주세요. 유치권 문제.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치권에 의의가 있고 그대로 눈을 돌려서 320조가 있죠. 조문 확인하시고 위에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종성이 아주 강하다 그랬어요. 수반성도 인정되고 불가분성도 인정되죠. 물상대이성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불가분성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죠.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죠? 면태전에 이렇게 나왔죠. 201호, 202호 창호공사업자가 201호만을 점유했다.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담보한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불가분성 확인하시고 물상대성 인정 안 된다 그랬고 다음 페이지 목적물 동그라미 1, 2 그다음에 결련관계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부정되는 것만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오른쪽 핵심에 보면 1번에 보증금, 2번에 권리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 5번도 매매대금이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매매대금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죠. 그죠? 추가해야 될 게 뭐죠? 건축자재대금과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건축자재대금은 오른쪽 날개 기출에 있지.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니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고요. 채권이 먼저 발생한 후에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다음 페이지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계를 허용하게 되면 유치권 성립은 저지하게 됩니다. 4번에 동그라미 1번 점유해야 되죠. 그중에 기억. 밑에 동그라미 2번 불법 점유가 아닐까? 기억 니은. 오른쪽 유치권 배제 특이하게 없을까? 요건 5개 기억하시고요. 한 장 넘겨봅니다. 효력이 나왔어요. 유치의 권리 동그라미 1번 인도거절권. 그죠? 거기에 보면요.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상환처권에 의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주장하면서 그대로 사용.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뭐라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따라서 임대인 선납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니은 두 번째 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혈액이 발생한 후에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 유치권을 성립하는구나. 하지만 그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 오른쪽 재판에서는 반드시 주장해야 되고 이걸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된다. 디귿. 밑에 322조 1항이 경매권이고요. 2항이 간이 변제 충당권이죠. 특히 경매권과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세 번째 줄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별제권이라는 게 따로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실 수취권이 있죠. 그런데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조문 박스 밑에 네 번째 줄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임대하여 받은 차임. 그걸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권이죠. 필요비 유기상환청권. 맨 밑에 의무가 두 개가 있고요. 3항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말하죠.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자, 오른쪽 판례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승낙 없이 사용했잖냐.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는 없고 그 사용익, 즉 과실을 반환하라. 반환하라. 밑에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326조 조문이 있고요. 그 조문의 의미가 뭐예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의미죠. 다음 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번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와 동그라미 2번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 마지막으로 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나오죠. 그죠? 이러죠.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유치권 소멸사가 아닌 거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저기 371페이지 가면 이거 요건 물어보는 거예요. 371페이지에 있는 예제는 문제가 조금 이렇게 까다롭게 출제가 됐죠. 이렇게 출제가 됐죠.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바꿔 말하면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아닌 거. 그죠? 그런 문제예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란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3번이죠.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냐 간접 점유하고 있냐는 요건이 아니죠. 직접 점유해도 유치권 인정되고 간접 점유해도 유치권 인정되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갑소유냐 아니냐, 변지가 도래했냐 안 했냐,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냐 없냐, 이건 당연히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결국 유치권 성립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뼈대를 미리 잡고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유치권은 요 정도입니다. 끝. 내용도 얼마 안 되고 과도하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유치권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하실 때도 비용 상환에 대해서 유치권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비용을 안 돌려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해 가서 뗐어야지 뭐 이러지 말고 예? 그럼 유치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유치권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이런 권리입니다. 그럼 그걸로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설명해 줘야지. 또는 경매 대리하고 있는데 예?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어. 그럼 설명해 줘야지. 이건 이런 거다 말이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안 되잖아. 자, 이제 저당권 남았습니다. 저당권.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다만 저당권은요. 다음 중 저당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보통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떤 특정 파트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네 가지 정도에서 나옵니다. 네 가지 정도. 저당권의 효력에서. 그거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돼요. 일단 저당권이 뭐냐?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 생각해보자. 갑이 자신의 주택 101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억을 빌렸다. 이거 이제 곡소리 나죠? 이자 겁나게 변동금리로 하셨던 분들이 난리 났죠. 이자가 몇 프로까지 올라갈 거라 그래요? 에? 이자, 대출이자. 지금 적어도 8% 예상하고 있죠. 적어도 8%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금융기관에서. 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악착같이 버티고 안 올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안에 두세 번은 올라요. 코픽스가 한 3%까지 올라가면 은행금리는 8% 9% 올라가죠. 곡소리 나오겠죠 이거. 아이고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라면 그나마 조금 괜찮을 텐데. 일본이 안 망하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그 암흑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엔화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나마. 어? 왜 버티는 거야? 막 찍어내잖아. 미국은 더하고. 중국의 위안화는 기축통화 아니죠. 그러니까 똥을 싸는 거죠. 루블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화도 기축통화가 돼야 된다. 될 리가 없죠. 에이, 1억 빌려줬어. 여기다 저당권 갖고 있어. 자, 저당권의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을은 101호를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 사용 수익은 설정자가 그대로 하죠. 대신 을은 이 101호의 교환 가치를 관념상으로만 지배한다 그러죠. 관념상 지배가 뭐예요?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 생각?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01호를 경매 넣어서 1억을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거를 교환 가치를 관념상으로 지배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거를. 그리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걸 행동으로 옮겨. 어떻게? 임의 경매에 넣어서 경매 대가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아. 이걸 저당권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저당권의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채 그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매 대가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게 저당권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도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고급스럽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죠? 따라서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라. 저당권의 공시 원칙이 따로 있어요.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반드시 공시하라. 그래서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 겁니다. 이게 저당권의 기본이라는 특징입니다. 별거 없죠. 담보물권의 통일성은 다 인정되겠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전형적인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통일성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저당권의 성립 또는 취득. 저당권은 역시 둘 중에 하나.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런데 저당권은 99% 뭘 통해서 취득? 법률행위. 물론 상속 등을 통한 취득이 있을 수 있고요. 저당권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지. 또 649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법정 저당권,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고요. 666조 부동산공사 수구민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을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극히 있으나 99% 뭘 통해서 취득한다? 법률행위.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저당권이나 질권은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여기서 법률행위, 즉 계약.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가 뭐죠? 소비대차계약. 돈 빌리는 계약. 이거 먼저 해야죠. 그리고 설정계약. 그리고 등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법률행위한 취득은 계약이 두 개. 이 두 개.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 또는 차주, 채권자 또는 대주 이렇게 부르고요.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부르겠죠. 여기서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을이어야 되죠. 부종성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플러스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그 뒤에 거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갑이라면 당연히 등기부에도 채무자 갑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채무자가 갑인데 채무자가 정 이렇게 등기가 돼서 이것도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죠. 그죠? 사람이 정확하게 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죠. 자, 이때 설정자가 누구냐? 담보물의 소유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돈을 빌리고 갑소유. 그럼 설정자도 갑. 반면에 갑이 돈을 빌리는데 저 101호는 아버님 소유. 그럼 그 아버님이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님은 채무자가 아니지. 근데 담보를 제공했지.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르죠.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게 저당권 법률에 의한 취득 첫 번째죠. 두 번째,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한 그 객체.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4개. 지역권은 안 돼요. 지역권은 292조 2항에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까지만. 그리고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보전 등기된 수목이 있다는 임목,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뭐 이런 것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죠. 더 나아가서 지상권, 전세권뿐만 아니라 물권처럼 취급하는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도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세 번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원칙이 금전채권이죠. 하지만 금전채권에 한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저당권을 실행할 때 금전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요. 장래 발생하는 채권도 미리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으며 채권 일부 1억을 빌려주면서 5천만 원만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요. 채권 여러 개를 묶어서 우리 채권이 가백에 3개를 갖고 있어. 이거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으며 채무자 여럿을 묶어서 정이 가백에도 돈 빌려줘, 을에게도 돈 빌려줘, 정에게 병에 돈 빌려주고 담보는 갑이 하나 제공하면서 합의를 통해서 갑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을, 병에 대한 채권까지 묶어가지고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채권자 여럿. 갑에게 을이 1억 빌려줘. 병이 5천 빌려줘. 정이 5천 빌려줘. 그리고 갑은 101호를 하나를 담보로 제공했고 각각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각각. 저당권자 을, 저당권자 병, 저당권자 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하나만 설정하고 수인의 채권자가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채권액의 비율로 준공유할 수도 있다. 소유권 하나를 쪼개서 갖고 있는 걸 공유로 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쪼개서 갖고 있는 걸 준공유로 하죠.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가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뭐 할 수도 있다. 준공유할 수도 있다. 요렇게. 저당권의 성립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준공유는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준공유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나오죠. 요게 중요합니다. 저당권의 효력. 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일단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목적물을 임의경매에 넣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죠. 이거 당연히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추가적인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4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첫째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문제가 나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는 공통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것을 전제로 첫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그 경매 대가로부터 무엇을 얼마까지 우선하여 배당받는가.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그런데 요거는 360조에서 딱 5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 한정해서 5개를 한정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원본, 즉 원금, 이자, 약정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 5개. 요거를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걸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는데요. 원본이나 이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저당권 실행 비용도 무슨 감정 평가 비용 같은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요 위약금이 문제입니다. 위약금은요. 일단 위약금을 주기라는 특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나 연체이자까지만 약정을 하죠. 그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이자, 연체이자 외에 내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빌린 돈의 반을 추가적으로 배상한다. 이런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위약금 특약이 있고요. 그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은 특약 플러스 등기가 있을 거죠. 반면에 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하는데요. 연체이자를 말합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는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건 등기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발생하는 거니까. 대신 요거는 1년분만 배당해준다.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만 배당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1년분이라는 제한은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1년분이다라는 제한이죠. 그죠? 채무자가 요거 보고 나 연체이자 1년분만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로 1년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된 360조 중에서 위약금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목적물의 범위도요.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이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이죠. 그죠? 당연히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만 미칠 것이고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겠죠. 그래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토지만 경락을 받게 될 것이고 건물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건물만 경락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니까 토지 위의 건물,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이 집단, 미불과실, 농작물, 미채굴, 광물 이건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이죠.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민법은 토지 건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물건 중에서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저당권 및 건물 저당권은 토지 및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물건들 중에서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은 임의 규정이고요. 무슨 뜻이에요?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부합물 종물은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부합물 종물인지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의 부합물 종물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합물은 토지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걸 말한 거죠. 토지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지하에 매립된 유류 저장 탱커, 건물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다 부합물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부합에서 하나 봤던 거 기억나셔야 되죠.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경매법원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고 누락한 채 기존 건물만 매각 허가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거 기억해야 되죠. 기억나셔야 되죠. 반면에 종물과 관련해서는 종된 권리로 확장한 거 두 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이 갑소유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땅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아파트로 확장해보자. 갑이 101호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 이때 이 101호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갑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지 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뭐도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종물에 관해서는 종된 권리를 확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목적물의 범위. 두 번째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이 101호에 존재하는 월세 100만 원 그거를 은행이 수취하냐? 아니다. 집주인이 수취한다. 설정자가. 따라서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의 과실
여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과실. 압류 전 과실은 안 되고 압류 후 과실. 자, 목적물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물상대위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다. 그런데 땅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여기서 말하는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만을 말합니다. 협의 수용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세 가지. 멸실, 훼손, 강제 수용된 경우 그 가치 변형물 여기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따라서 목적물이 매매되었을 때 매매대금, 임대차 되었을 때 보증금 및 차임, 협의 수용되었을 때 협의 취득 보상금, 이건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요 경우에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하는가? 보상금 또는 보험금 따위가 지급 또는 인도가 되기 전에 압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라. 여기서 추심이나 전부명령은 법원이 하는 명령인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가서 대신 받아. 이게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압류 후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가지고 직접 청구를 하거나 또는 갑이 대토를 받았는데 이게 경매가 되더라. 법원으로 달려가서 배당을 요구해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네 권리를 행사해라. 두 가지. 지급 전, 인도 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 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해라.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상금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더 이상 물상대위 할 수는 없다. 마지막, 요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되었을 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물상대위 할 수 있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다. 이게 목적물의 범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 목적물의 범위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어디까지 미치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효력과 관련해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봤습니다. 네,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체크하겠습니다.